이번 지방 투어를 하면서 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치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 자체는 괜찮았다.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남자 아니야. 엘리트로만 성장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겠다. 첫 주제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저는 한 열흘 정도씩 시민들과 청년들 말씀을 경청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 모두 정치인들만의 정치공학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시고 계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듣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저께 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거제도에 가서 예. 크레인 앞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인데 이제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흘을 살고 이제 전국을 이제 투어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제 그 전국 순회하는 것을 이제 뭐 혼자 다니시는 건가 뭐 얼마나 하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혼자 하고 몇 분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같이 운전하시는 분도 네. 있어야 되고 네. 뭐 그다음에 지금 저 찍으려면 누가 그렇죠.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게 그 주제가 경청이에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의 경청.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게 목표죠. 네.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제를 선택한 이유,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네. 당신 카드 없잖아 그러면서 막 온갖 면박을 줬잖아요.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페북에다가 우리는 카드가 있다. 미국과 상대할 때 조선업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나중에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 마가 모자에다가 가운데 S를 집어넣어서 쉽 그러니까 마스가죠. 마스가라는 그 모자를 가져가서 선물하기도 하고 네. 조선업을 카드로 해서 그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제에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근데 거제의 경기는 아직도 엉망진창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 조선소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문 닫고 공실인 그런 상가들이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쪽에 가서 그 우리의 어떤 미래가 돼야 될 조선업, 조선소, 네.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우리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네.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또 뭐 그 우리 포로 수용소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기도 한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장소도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쪽에서부터 물론 네. 제주도가 더 아래 남쪽이긴 아,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뭐 정치권 자체가 이제 뭐 국회 중심으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많아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 인사잖아요. 원외 인사에 대한 이제 차기 주자 중에서 이렇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이렇게 뭐 전국 투어라는 전국 경청하는 이제 이런 취지를 기획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장이 일단 있긴 해요. 확실히 네. 서울에서 멀어지다 보면 네. 시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도 잘하는 것은 라이브 방송도 있고 네. 라방도 있고 또 메시지를 잘 집어내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그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뭐 한 거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 기획하거나 안에서 뭘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뭐 한동훈의 모습.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네. 조금은 서울 사람 같고 약간 원래는 춘천 출신이지만은 네. 조금은 뭐 공부 잘하고 뭐 네. 부잣집에 뭐 이런 도련님 내 같은 아들이 느낌. 저렇게 컸으면 좋겠다. 예, 약간 그런 게 많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 투어를 하면서 네. 어떤 정말 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또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 정치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뭐 한동훈 대표를 전에는 많이 지지했지만 지금은 또 돌아선 분들도 네네. 오히려 손을 잡고 또 얘기를 마주해서 하다 보면 네.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기획 자체는 괜찮았다. 이번에 보면 경상대에서 네. 진주 경상대에 가서 거기 이제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학식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네.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한 열댓 명,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뭐 원래대로 하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네. 그 학생들하고 1대1로 만나서 그 직접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네. 오늘도 아마 마산 어딘가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산으로요. 예, 그래서 거기서도 학생들도 만나고 네. 뭐 여러분들도 만나고 뭐 네.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네. 뭐 어제는 치킨 배달도 하시고 아, 그래요? 뭐 민생 체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아. 뭐 그러셨다고도 하고 네. 저는 이게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으신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포에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목포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관련한 어떤 옛날에 그 중공업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거기 외국인 이민자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민자 갔던 갈 걸로 때.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컨셉 자체를 네. 잡아서 가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뭐 이거 다음에 행보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포석이냐, 뭐 이렇게 다양한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제는 정해졌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첫 번째 행보를 해 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런 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장소까지도 네. 정해서 네. 요즘은 뭐 전국에 좋은 곳 많아요. 좋다는 게 무슨 뭐 삐까뻔쩍하다는 게 아니라 네. 뭐 가서 며칠씩 있고 지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볼 그런 장소 B&B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많으니까 네. 뭐 그렇게 장소 걱정은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이거 뭐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그리고 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그 엘리트로만 성장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본인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뭐 보충, 그러니까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다. 취지죠. 그런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과 이제 뭐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공판전 증인신문 이게 또 무관치 않다는 이제 해석들 나오는데 우리 또 법조인이시니까 네. 공판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판이란 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판전 재판을 하기 전에 네.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네.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는 절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뭐 흔하게 쓰는 절차는 아닌데 뭐 특검에서 이걸 조금 특별하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계속 이제 와달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문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뭐 한동훈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네.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왜 자꾸 부르려고만 하느냐. 네.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네. 하고 계시는데 뭐 일견 그것도 타당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책으로 냈잖아요. 책 네. 보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다큐멘터리 찍은 게 네. 거의 한 2시간 분량 된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네. 방송된 분량보다 네. 오히려 녹화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 가서 네. KBS에서 제작을 한 거니까 KBS 네. 가서 원본 네. 뭐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네. 틀어보면 되지 않을까. 네.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희미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록된 기록물을 먼저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뭐 서면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네.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고인으로 그때 가서 조금 서면 참고인 진술을 좀 해달라. 네. 라고 하면 뭐 그걸 뭐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라 대한 것도 충분히 대답할 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참고인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한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정치인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판전 증인 신문이라는 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은 원래 이제 뭐 수사에 협조할 의무,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이제 그런 안 그래도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판단했을 때 핵심 참고인이라면 이제 기소하기 전에 재판정에 세워서 증인 신문을 받아내서 그거를 증거 능력을 쓰려고 하는 건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이 이제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증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뭐 이제 본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판정에 세워서 특검이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쫙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게 이례적인 절차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할 때 이제 뉴스타파라는 매체 이제 영상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실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꺼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런 류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민주당 특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맥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요.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국회에서부터 그러니까 당사에서부터 국회로 행진해 가고 그 새벽에 아침까지 그거 저도 이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투표할 때 그 바로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 모든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인데 원외 그 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었고 네. 나머지 이제 원내였죠. 그 원내인 분들이 18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네요. 그러니까 20명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다 같이 있으면서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빨리 실장님 빨리 문자 좀 보내주세요.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서범 사무총장도 문자 보내고 박범 누구야 그 춘천 박정아 갑자기 가까운 서운해 하시겠네. 저하고는 정말 그 형제처럼 가까운데 저와 저 섭섭해야겠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을 했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과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기록이 정확하죠. 기록이 정확해요. 그리고 기억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기록을 남깁니다 하면서 자세히 시간대별로 다 썼고 그때 보냈던 문자 같은 것들도 그 책에 보면 다 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지금 기억은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찍었어요. 네, 그렇죠. 저도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시간 반 정도 찍었는데 나간 건 한 15분이에요. 나머지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근데 그거 찍으면서 그 한 대표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썼던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에 갈 때 그 책을 다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흐려지게 마련이고 또 잘못하면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남겼는데 자꾸만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증인으로까지 그 공판전 증인이라는 증인 신문이라는 거의 사물화된 특이한 제도. 예를 들면 이 증인이 공판 시작되기 전에 뭐 죽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특이한 제도를 참고인에게까지 적용시켜가면서 오라고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솔직히 좀 믿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저께도 엉뚱한 보도가 나갔잖아요. 네네네. 홍철호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홍철호 수석과 통화했다고 방송에 나갔어요. 네.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 말로인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책에는 다 홍철호 수석과 문자만 이렇게 했다고 문자 받아서 했다는 게 나왔더니 그랬더니 뒤늦게 특검에서는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오보다. 우리가 풀어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온갖 뭐 그 추측성 기사라든가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난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보도는 나가고 네. 그것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들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게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려고 하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특검도 아시다시피 뭐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리고 진실 규명보다는 네. 정치적인 이용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고요. 특검은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저도 안 가고 있어요. 아 소환장이 왔나요? 아니 뭐 소환장은 아니죠. 참고인이니까 참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참고인도 저도 그 책에 있는 것 이상에 아무것도 더 보탤 게 없어요. 제발. 그 책은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제발 좀 불러주세요. 정치적 책임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그러니까 김종혁 공판전 최고로. 증인 신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대표가 이제 뭐 민주당 특검 뭐 이제 이런 비판 발언을 하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뭐 타겟으로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이건 뭐 이제 무슨 혈변상에 잘 아시는 네.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이제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전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에 이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거는 팩트다. 그러면 이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줬다 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걸 남북 관계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제3자 뇌물죄인데 네. 그 제3자가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빼박으로 유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는 뭐 의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다르죠. 네. 그건 조금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로서 진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걸 진짜 북한에서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요즘에 사실이라면 양도 얘기하니까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약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만약에 진짜 공표해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재판 뭐 다 뭐 결론이 나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냐 몰랐냐는 또 별로는 별개의 문제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지금 뭐 계속
그냥 거의 북한에 대해서 이건 구애 정도가 아니라 약간 네.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쏟아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대북 유화책을 네.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뭐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는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통일 운동을 했던 분들마저도 이게 현 체제가 고착화 되고 통일만을 무조건 바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현실적인 그러니까 뭐 법적이거나 이런 뭐 정치적인 인정은 뭐 굳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네. 현존하는 상태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햇볕 정책 이거의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냥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유화적이고 네. 북한의 어떤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도 계속 지금 정동인 통일부 장관도 옛날 하고 똑같은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뭐 이제 이런 건 이제 법적 쟁점이지만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공표해버리고 그럴 수도 한국을 있죠. 궁지에 몰고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있죠. 네.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빌미를 충분히 줬잖아요. 아니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네. 그 평화라는 말 자체가 남북 평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 롤이 그거죠. 그러면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 가서 북한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술잔 폭탄주 돌리고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는 몰라요. 네. 근데 그게 북한의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럼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우리 저 이재명 뭐 동무 뭐 내가 손 좀 봐야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검증이 우리로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그렇죠. 없어요. 네, 확인할 길이 없죠. 예, 본인들이야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면 아 우리한테 뭘 넘기기로 했다. 그치. 그 이재명 쪽에서 우리한테 뭐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어마어마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되게 불안할 거예요. 저 자식 북한이 죄송합니다. 네, 무슨 말을 북한이 해야 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 과거에 그렇죠. 자기 측근이 가서 만났다라는 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 떨고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꾸만 유화적인 제스처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냥 동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북핵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지금 한미일은 만나서 북한 절대로 비핵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인정한 동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그 외국 군대에 우리 국방을 맡기는 것은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네. SNS 썼잖아요. 그랬죠. 그거. 네.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거 뭐 북한에다가 우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 이런 의심이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 대북 정책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일 수 있고 이제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북한이 키를 잡게 된 상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에 대한 두 분의